우선 저희가 준비한 거는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챕터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선제 공격, 미국의 역습, 중국의 대응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네, 저도 그래요. 우선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위안화가 패권에 도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위안화는 미국 달러, 유로, 엔, 파운드에 이어 2.4% 비중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유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영향력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국 정부는 거래 상대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할 것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중국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외환 보유고 점유율은 미국 달러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외환 보유고를 점점 늘려가며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과 보급의 연일 속도를 내면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구축해 글로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중 확대입니다. 중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결제되는 에너지, 식료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패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1.65% 대비 지난 1월 글로벌 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2.42%를 차지해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약 5년 만에 국제 결제 내 비중이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의 2021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국제화 지수는 지난해 말 5.0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과 파운드는 각각 4.91, 4.15로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에너지와 식료품 시장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패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 보유국입니다. 기축통화를 가지게 되면 단순히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서 오는 장점뿐만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와 식료품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함으로써 각 나라의 화폐와 달러를 교환하는 데서 오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금을 끌어모아 소위 천조국이라 불릴 만큼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세계 1위의 국가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 계획과 1대1로 사업,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 등을 실시하며 세계적으로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F팀에서 지난 5월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1대1로의 일환인 석유 사업의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석유를 거래할 때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하는 특권을 오랫동안 누려왔는데 세 번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에너지 위기와 변동 환율 제로의 전환이 일어난 1970년대였습니다. 미국은 이때 이른바 사우디와의 밀약을 통해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 대체하는 달러 석유 결제 체제, 즉 페트로 달러 체제의 도입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유가와 에너지 고갈 전망 등으로 인해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된 2000년대 초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전쟁은 사실 패권, 특히 달러, 석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화폐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페트로 위안의 등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이 가장 먼저 원유 소비량을 회복해 세계 원유 시장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함으로써 이란은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계획의 한 부분으로 페트로 위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방금 제가 페트로 위안, 페트로 달러 같은 걸 말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PPT 제일 처음에 제가 올려놨었던 그 용어 정리 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셰일 혁명 성공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게 되었으나 중국이 셰일 가스의 최대 수입국이 되면서 페트로 달러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패권 도전의 위험을 느낀 트럼프는 일단락된 줄 알았던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다시 중국 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해 설명하기 전 석유 거래 시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에 관하여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중 하나인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납품하며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석유 메이저 회사가 물품 대금으로 위안화를 허용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BP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메이저 트레이더인 머큐리아도 UAE 원유 각각 100만 배럴씩 8월과 9월 인도분 선물 계약을 위안화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원유 시장을 장악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쏟아냈습니다. 7월 21일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공적통화기구 포럼인 OMFIF는 세계 중앙은행들을 상대로 향후 1, 2년간 위안화 투자 확대 여부를 물은 결과 30%가 보유 확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동일 설문 결과 대비 3배 늘어난 것으로 달러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서 위안화에 대한 선호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달러화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중앙은행의 20%가 지금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로이터 통신 등은 미중 충돌 등 중국과 서구 간 견해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확대가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달러 의존도를 줄이며 위안화의 국제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계 1위 수출 대국인 중국의 지위를 이용해 위안화를 사용한 무역 결제를 늘려갔습니다. 이후 2015년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프랑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등이 연달아 외환 보유액 구성 통화에 위안화를 포함시켰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을 늘리기 위해 무역 결제 수단으로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6년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에 이어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에 편입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즉, 위안화가 주요 국제통화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여태껏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급등을 막음으로써 점진적인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제품과 중국 노동력을 쓸수록 중국으로 많은 달러가 유입되고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려 하자 트럼프는 저렴한 중국산을 포기하더라도 달러 유출을 막아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에 이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도 직접 언급하기 꺼릴 정도로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문제인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 신장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의 문제를 시진핑 앞에서 직접 거론했습니다. 또한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일환인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미국 내 공급망과 미국산 기준을 강화하고 일본, 인도, 호주와 정상회의를 하는 등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금지 기업도 확대하고 앞으로 오는 12월 세계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ESG에 대한 관심은 ESG 정책이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자리하게 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정책인 것으로 보인 ESG 정책의 숨은 의도는 중국 내부를 흔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환경, 사회, 정부 모든 면에서 ESG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중국의 실상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ESG 정책은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환경면에서 중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위 국가로 미국과 기후변화 대응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위해 자국 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 규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회공헌 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노예 노동 제재 발언 이후 신장 위구르족 노예 노동자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 노예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면에서는 중국이 공산당의 민영기업 규제로 시장 가치가 수십조에 달하는 빅테크 기업들조차 대규모 폭락을 겪는가 하며 중국은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기한 마윈이 실종되었다는 논란이 있는 등 국가가 민영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규제 이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입니다. 공식 실업률은 4%이나 실제 실업률은 30%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이 노예 노동 제재를 선언한 후 중국 기업이 위구르족 고용을 중단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델타 변이의 여파로 지난달 중국 수출 증가율 또한 둔화되었습니다. 중국 제조업 구매 권리자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소비재 소매 판매액 증가율도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7월 소비재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에 그치는 등 여러 지표들이 중국 내수 시장의 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IMF 역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4에서 8.1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미국의 견제로 인해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국 경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타국가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을 실시했지만 코로나 재확산 위험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하반기 들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 내 청년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하는 등 내수 시장의 위기로 결국 경기 부양책을 다시 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을 재시행할 경우 3년 만에 최대 폭의 강세를 보인 위안화의 가치가 다시 하락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 중국은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실업률은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영난 또한 심화되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우려에도 결국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또 막고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인 중국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교육 격차가 심해지니 사교육을 억제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여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배경을 알아보자면 첫째, 중국은 교육열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중국의 앞날과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반을 흔들어 놓을 만한 위험 요소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에서 양육비나 교육비가 가족의 대형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테니 정부는 출산율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냥 인구가 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질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왕이면 시골의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빈곤층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재정과 관련된 복지 정책이 따라와야 되고 가난한 출신의 사람이 배운 사람이 되어 정부에 저항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위기에 몰리자 기본적으로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당 중심의 경제정책, 당에 복종하는 경제 흐름을 만들기 위해 만든 기업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어 이는 사회주의의 핵심인 공산당을 유지하는 것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은 기업 규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주도로 해온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 국가가 되었으므로 공산당 정권이 유지되어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결국 중국의 반시장적인 산업 규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당이 시장보다 위라는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 중심 정책이 확고하고 중국 거대 기업들도 중국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여러 가지 이유로 알리바바가 타격을 입고 상장도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기업 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문제가 안 생기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내놓았는데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란 기존의 수출 제도를 유지하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전략입니다. 중국이 작년 경제공작회의에서 공식화했고 올해 전국인민회의에서 또 언급했습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을 매우 열심히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 이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를 통제하는 방식이 그냥 지역 전체를 봉쇄해버리기 때문에 델타 변이 코로나가 발생한 18개 지역이 그냥 봉쇄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철도, 식당, 관광이 다 불가능하므로 살아나려는 내수 산업이 할 수 없이 영향을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자 중국은 작년에 미국과 기술 분쟁, 패권 분쟁이 생기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자립하고 반도체, 태양광 등 내부 생산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키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중국을 만들자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출입에 상당히 영향을 줘서 당분간 중국이 입는 피해는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게임은 마약이다, 아편 같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참고로 중국의 근현대사를 잠시 들여다보자면 중국이 처음으로 서양에 무릎 꿇게 된 것이 아편 전쟁이고 게임이 아편만큼 중국에게 나쁘다라고 비유하며 중국 국민들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저 발언 뒤에 어떤 규제가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존의 게임 산업에 줬던 세금 우대 혜택만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기존에 줬던 혜택을 줄여가겠다는 정도라서 게임 기업들이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구나를 느낀 정도이고 아직 심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규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당히 두려운 악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노이즈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중국 뉴스를 보자면 인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 피트니스 인프라를 설치하겠다. 음주와 그로 인한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등등 전자담배나 음주 같은 것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게임 산업과 연결해 보면 웰빙, 건강을 중요시하고 더 나은 인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이 보입니다. 게임을 정신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게임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빨리 파악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수혜주를 예측해 보자면 현재 중국 정부가 웰빙이 추구하는 트렌드이므로 담배나 백주 기업들에겐 부담이 있을 것이고 의료 서비스나 의료기기, 바이오는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게임 산업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정부 정책과 비슷한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남기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발표를 맡게 된 서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